이제 우리 문화재청에서 한 15년 이상 이제 감정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입니다. 고문서 보존 그리고 관리, 활용에 대해서 우리 정재규 문화재청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재규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그래서 제 글은 전체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거론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3장에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급하게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분의 그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지금 3장에서 그 제주 고문서에 보이는 공통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좀 다뤘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포괄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은 그 고문서에 보이는 공통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우리 그 조미은 선생님께서 2012년에 굉장히 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 플랜카드의 글이 사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이렇게 주제를 크게 정해 놓으셨는데 저게 이제 인식의 전환입니다. 안목의 전환이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저런 그 인식의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고문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고요. 또 발제해 주셨던 우리 이 선생님께서도 그 고문서에 대한 형식적 분류, 내용적인 분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고문서가 형식적으로는 1910년 이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내리지만은 근현대 기록물들도 이미 이제 문화자산으로 올라온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그 우리 문화자산이라고 하는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서 미래의 문화유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심벌은 세계 기록유산 심벌입니다. 이게 2009년에 채택된 심벌인데요. 보시면은 기억 사이의 공백 이것을 상징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억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부분은 손실이죠. 문화유산은 저희가 지키지 못하면 바로 멸실로 이어집니다. 우리 발제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기록유산은 저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심벌을 좀 다뤄봤습니다. 1, 2, 3장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2장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3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부터 쭉 뭐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물들은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연구, 그 다음에 수집 조사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도와 관련한 문서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일반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가, 알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주로 이제 뭐 한라일보, 제주메일, 여기서 제가 발제했던 자료들은 2008년에 있었던 자료들, 2008년에도 그 에어룹 지역에서 소장했던 역사 기록물 255점이 수집되었다. 이런 기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당시 제주메일에 이제 정기철 기자님이 이것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지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우리 정쌤이 안 오셨지만은, 정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이 됐던, 그 당시에 이제 제주 고문서가 아주 대거 발굴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일보에서 아주 크게 표성준 기자님이 조선시대 제주 고문서 대거 발굴,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2020년에 어느 정도 그 분기점이 좀 갈라지는 시점에 한라일보에서 하나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제주 조수리에서 1898년 방성칠에 난 고문사가 햇빛을 봤다. 그래서 진선희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인터넷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 자체가 2012년, 2008년, 2020년 굉장히 간헐적으로 일단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제주불교 쪽에서 우리 문창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문창선 선생님이 들려주는 제주의 고문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주 지역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기사들은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이제 간헐적인 그 시간적 공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마 지금 제주 고문서를 이렇게 마주하는 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연구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한쪽인데요. 당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저런 그 대표적인 어떤 전 종류 하나를 병자일록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예, 역시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영인본으로 집대성이 돼서 나와 있고요. 2014년에 인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수리 방성칠에 난 고문서라고 하는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향토교육자료집, 고문서로는 조선 후기 제주인의 삶,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주교육박물관의 사이트를 잠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문서류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3,763건 정도가 등록이 된 상태에서 문서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고 자료가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역시 고문원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 고문서는 지난 2002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고문서 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점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문화재 지정된 사례들도 이제 전적 및 고문서류가 전체 국가지정 문화재의 한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적 및 고문서류가 급증했던, 그러니까 지정되는 것이 급증하는 시점이 두 시점이 있습니다. 2008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다시 한번 급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2002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어떤 연구 성과들이나 발굴됐던 것들이 2008년에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로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이 되면서 그렇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 보이는 결과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가 2015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급증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이전에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이루고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마 이루어진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2002년의 기사들은 2008년 이전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초창기 우리가 그 전적 및 고문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했던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제 고문서 자료관을 가게 되면은 제주도에서 조사했던 3개 지역이 3개년에 걸쳐서 이제 간행되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게 이제 애월 수산리 거겠죠. 요게 이제 고문서 집성 108로 지금 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16건 정도가 됩니다. 점수로도 상당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포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다음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8책 다음에 제주 어도에서 이루어졌던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진주광씨, 조천, 김해김씨
부자 쪽에 동래정 씨 관련된 그런 고문서들이 조사가 쭉 됐던 거죠. 이게 이제 110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역시 이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해제 원고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가 조금 미진했다라는 생각을 일단 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사진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사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저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는 소장처에서 의견을 줬을 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의 어떤 사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 작업 중이거나, 근데 그런 내력들이 어쨌든 간에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정쌤이 오시면은 저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으셔가지고 물어보는 건 제가 육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료들은 올라가 있지만 때로는 사진들이, 조사된 사진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재 포털의 그런 어떤 실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각중앙연구원의 자료 못지않게 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료가 대략 한 1714건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중복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성격들,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시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16세기 작성된 문서들도 굉장히 많고, 17, 8세기의 두 번째 시기, 그 다음에 19세기의 세 번째 시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공문서 작성된 시기가 현존하는 자료들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중과 동리의 어떤 제주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좀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 유형을 분류를 해 들어갈 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수산리다 그러면은 수산리에서 16세기 자료와 17, 8세기 자료와 19세기 자료가 구분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전자사료관에도 역시 1700여 건 정도의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자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제주도의 역시 선진적인 연구학자들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권에 한국각자료센터에서 지금 호남과 제주 지역과 관련한 그러한 자료들을 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학진흥원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국학 기반 포털과 관련해서 지금 진흥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역이 지금 이 호남권 한국학과 관련된 자료실이죠. 그래서 이쪽 자료에서 저희들 제주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자료의 어떤 공유가 사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들어가서도 제가 이제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체 한 614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수량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고 포털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고르게 한 2천여 건 이상, 3천여 건 이상의 그런 제주도 관련 자료들이 아마 포털에서 서비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보존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아까 조미연 선생님께서 이제 논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4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사안이 제주도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고문서 자료에서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된 자료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도 고문서 자료는 아까 이제 호족 중초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생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문서 자료에서 시간과 공간적 특성을 구별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더 깊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살필 수 있고 이 점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제주는 아무래도 이제 육지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가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가솔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역이 제주도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역적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육지에서 그 다른 어떤 직역들이 조금 강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주 지역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그런 직역 기반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두 번째, 제주 지역의 고문서는 그 일반적인 고문서 유형과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특징이 있다. 그거는 아마 제주가 갖고 있는 공간적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도 역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두 번째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섬으로서의 제주도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문서에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세 번째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뭐 집회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솔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집회가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75년경에 호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폐, 종이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사용이 됐던 사례가 기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뒤에 폐지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결국 폐지가 되는 시점 1685년이거든요. 근데 1685년에 폐지가 되는데 제주도에는 자료가 지금 1686년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화가 제주도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특징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이 집회 외에도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고문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섬으로서의 제주도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번째 공통의 역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이제 제주 지역이 지닌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소라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향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향시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러한 직역들이 보면은 역시 이제 해안과 관련한, 해안 수비와 관련된 그러한 계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아까 분지기를 정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어주셨는데, 육지에서 같은 경우에는 분지액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토지나 노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 노비를 서술하는 내용만 막 3m, 4m가 넘어가는 그러한 문서들이 많은데, 제주도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노비 상속도 나오지만 노비 상속에 대한 비중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말이나 소 이런 상속하는 대상이 소나 말을 상속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제주도에 설치된 목장과 밭을 일구는 데 필요한 그런 농업적인 기반 속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상황을 담으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제주 고문서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징, 아까 문화와 사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기반을 둔 그러한 안목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인식의 전환이 중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차분하게 이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D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2002년, 2011년 정도, 10년 정도 사이에 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5년마다 수립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시행 첫 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금 이번에 이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담을 때 대원칙이 주어지는데 그 대원칙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재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시각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최근에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것은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재화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은 돈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200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문화유산, 미래에 남겨줘야 되는 유산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재청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 기본 방향이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여기 지금 미래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들이 쭉 추진이 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임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그 2006년에 있었던 일반 동산문화재와 관련된 실태조사예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문화재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반 동산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개인 소장 동산 문화재 실태조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일반 동산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하고 개인 소장 동산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이지만 실제로 개인 소장 동산 문화재 실태조사를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했던 이유는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 문화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던 거죠. 그게 마무리가 된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2년부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들이 중요성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 추진 계획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개인 소장 문화재 실태조사들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대체적으로 한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다시 이제 뭐 10년이 조금 있으면 됩니다. 10년이 되고 현재 이러한 그 조사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의 실태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년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실태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3년 계획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실태조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겠죠. 2015년까지 구축된 자료가 과연 현재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는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2022년에 사실은 전라도와 제주도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 3년으로 출발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5년, 10년으로 어쨌든 간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3년이든 5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과 중앙의 그런 어떤 공유, 그런 공통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정책이라고 하는 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실한 어떤 결과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사실은 결과물들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그러한 것들이 아마 결실의 노력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렸던 이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의 그런 툴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구 목적 및 필요성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밑부분에서 지정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존관리 방안은 지정문화재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지정된 일반 동산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관리가 필요하고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을 통한 활용 중심으로 일단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인식이 보존을 통한 활용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잠깐 지적해드린 지정문화재 중점주의에서 포괄적 보호,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포괄적 보호주의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록유산 분야의 정책을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유산 분야의 정책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서라든지 고문서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화유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정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좀 구별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현재의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존 관리 정책이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두 번째,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 현재 그 문화재 보존 관리 방안은 아무래도 수도권 및 대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라고 한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을 큰 그런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수산리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그 단체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그 향토에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소도시 같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리라고 한다면 제주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정책이 조금 더 지역 단위로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간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at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점선 개별 문화재입니다. 제가 아까 한국학 장서각의 포털 사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털 사진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학자 외에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된 자료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과 선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문화재들이 지금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해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역사, 인문, 지리,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주로 원형 유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발굴을 해서 그 유무를 지정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기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실태조사라고 모니터링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쳐 있죠. 그러니까 원형 유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규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유지와 규제라고 하는 차원이 인식의 전환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새롭게 계속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활용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존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스텝,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깨짓을 하고 기고 뭐 뒤집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일단 발굴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굴은 조금 전에 임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대략 제주학이 갖고 있는 제주학 센터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방향이 사실은 중앙의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원 조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가치를 계속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자료가 발굴이 된 이후에는 우리 안동에서 이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DB 구축과 기록화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밟으셔야 되는 거죠. 이 DB 구축과 기록화라고 하는 것에는 탈초도 들어가고 구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DB 구축이 디지털 사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캔 자료만 이렇게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굉장히 이제 화소수가 높아지면서 영인본들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된 이후에는 사진과 탈초, 구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DB 구축이라고 하는 전산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3년에 중요 기록문화재, 그러니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사진 촬영도 하고 구격 탈초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문화재정 포털에 띄운 바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촬영을 해서 전문가들이 목록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것을 탑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전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600년을 1700년으로 할 수도 있고 문서의 명칭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이러한 오류들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끝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주학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들은 지금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이 그렇게 이제 구축되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중장기 보존 관리 대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존 관리 정책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까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학진흥원에서 탈초를 하면서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까지도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현재 어떤 그러한 아이콘하고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중장기 보존관리 정책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주도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유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우선 두서없이 굉장히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관기관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국학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규장각, 그리고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동국대 불교학술원이라든지 또 한국고전번역원,
이런 여러 곳에서 비슷한 관심과 비슷한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공유, 그런 분들과의 그런 어떤 그 문제인식을 같이 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주도의 고문서 자료들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뭐 토론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니까 앞에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뭐 총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말씀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앞서 그 권진호 박사님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제 그 여러 그 운영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그 정승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생님의 그 고문서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들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 임승희 연구원이 그간 우리 제주 지역에서의 고문서 연구는 어때 왔고 지금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이제 그 고문서 그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정재규 전문위원님께서 그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제주만의 어떤 그 특이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분 발표 그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딱 간단하게 그냥 1분 이내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다음 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네 분 발표 선생님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향후 우리 제주 지역의 고문서 연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네 가지의 그 아주 중요한 이 분야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수집과 발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확보되어 있는 어떤 그 정보, 이 정보가 지금 공유되지도 못하고 이제야 막 그 출발점에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발굴된 이제 그 고문서와 관련한 국역 사업 또는 해제 사업 또는 연구 사업,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또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해야 될 몫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고문서와 관련해서 보존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게 이제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사진으로도 이제 봤습니다. 마을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DB화와 콘텐츠화와 활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또 요약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의 이제 내용을 두고서 이제 우리 그 김동전 제주대 부총장님께서 이 과거에 또 우리 고문서 연구에 또 최초 연구자입니다. 그 90년대부터 이제 논문도 쓰시고 책도 내셨으니까 좌장님을 맡으셔갖고 이제 토론자와 더불어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문서와 관련된 학술대회 내용에 대한 깊이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제 발표는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